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국화향기 그윽한 늦가을. 휘영청 보름달이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인 최판서댁. 그 위세만큼이나 높고 육중한 대문 안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지요. 평소라면 밤늦도록 사랑채에서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거나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을 터인데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불길한 기운만이 담장 안팎을 감돌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최 판서의 방문이 굳게 닫혀있자 집안의 하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기침 시간이 칼날 같던 대감께서 이토록 늦잠을 주무실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늙은 하인이 몇 번이고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밀실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 대신 최 판서가 싸늘한 주검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에는 마치 붉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튼 듯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붉은 비단 치마끈이 매듭지어진 채 강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정교하여 마치 원한이라도 설인 듯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최 판서의 얼굴은 고통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부릅뜬 두 눈은 허공의 어느 한 점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다과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값비싼 청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누군가와 오붓하게 담소를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격렬하게 다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필시 면식범의 소행, 그것도 최 판서와 아주 가까운, 어쩌면 그와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누었을지도 모르는 여인의 소행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명망 높은 대감을, 그것도 그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밀실에서 이토록 대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단 말인가. 붉은 비단 치마끈이라는 음탕하면서도 불길한 살해 도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여 질투에 눈이 먼 애첩의 소행일까? 아니면 원한을 품은 다른 여인의 복수일까?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의 담장을 넘어 한양 장안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끔찍한 사건의 범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판서댁에 높고 화려했던 담장은 이제 핏빛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는 음산한 장벽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조정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대의 이름난 대신이 자신의 집 밀실에서, 그것도 여인의 치마끈에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가히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용의자는 최 판서 주변의 여인들로 좁혀졌지만 그들 모두 명확한 행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묘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 판서의 오랜 벗이자 조정의 원로 대신이었던
이조 판서 김영감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의 판서의 죽음이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낼 비범한 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떠올린 인물은 바로 박진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박진무는 30 초반의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한때 그는 금부도사로 활약하며 여러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처럼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내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비상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간신들의 시기와 모함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당한 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둔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수소문 끝에 박진무의 누추한 초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박진무에게 최 판서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모든 것을 거절하려 했던 박진무였지만 사건의 기이함과 김영감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결국 무거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과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금부도사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되살리며 붉은 매듭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귀환은 미군계 빠진 사건에 새로운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이 위험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게 될까요? 박진무가 한양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최 판서 대간채, 정실 부인 이 씨의 처소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나이 40대 후반으로 명문가의 여식답게 반듯하고 기품 있는 용모를 지녔으나 그 표정은 마치 잘 만들어진 얼음 가면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집안의 장례 절차와 손님 맞이 등을 빈틈없이 챙기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서 대감의 일은 참으로 애통하고 황망한 일이오. 허나 나는 그 시간에 내 방에서 지병인 두통이 도져 일찍부터 누워 있었으니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소이다. 밤새 나를 간호한 몸종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오. 이 씨 부인은 박진무의 예리한 시선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소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미묘한 짜증과 냉랭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박진무는 이 씨 부인의 관상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반듯하고 높은 이마와 날카로운 콧날은 그녀의 강한 자존심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얇은 입술과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에서는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의 기운이 선명하게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썹 사이 인당 부근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검은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는데 이는 최근 큰 근심거리가 있었거나 혹은 무언가 좋지 않은 비밀스러운 계획을 꾸몄을 때 나타나는 흉상 중 하나였습니다. 부인께서는 평소 판서 대감의 방탕한 여자 문제로 소가리가 유난히 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감께서 총애하시던 젊은 애첩 월향이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일로 대감과 다투시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박진무가 조심스럽게 핵심을 찌르자 이씨 부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순간 미세한 균열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찰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으나 이내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천하고 발칙한 것이 감히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들고 대감마저 홀려 집안을 어지럽히니 어느 여편 내가 속이 편할 수 있겠소. 허나 그것과 대감의 죽음이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라도 있단 말이오? 나는 그저 내 도리를 다하며 조용히 살았을 뿐이오. 그녀는 쌀쌀맞게 대꾸하며 박진무의 시선을 피했지만 부채를 쥔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박진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깃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매화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 즐겨 사용하는 향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건 현장이었던 밀실에서 맡았던 희미한 잔향과 놀랍도록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비록 명확한 행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박진무의 의심은 그녀를 향해 더욱 깊고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차운 가면 뒤에는 분명 무언가 뜨겁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처소를 나선 박진무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최 판서가 생전에 가장 총애했다는 젊은 애첩 월향의 별채였습니다. 월향은 나이 20살 남짓으로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요염한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무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초의 판서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과장되고 계산된 듯한 연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이리 갑자기 이리 허망하게 가셨단 말입니까?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월향은 아름다운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다급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그녀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복숭아빛으로 물든 뺨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 교태롭게 빛나는 눈매는 그녀의 강한 도화살과 남자를 홀리는 매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눈꼬리 부근에 나타난 음험한 기운과 입가의 미세한 경련은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상에는 또한 강한 질투심과 함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소 위험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듯한 교활함과 도끼의 기운마저 엿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아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소? 박진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월향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제 처소에서 저의 몸종인 향단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향단이가 제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으니 그것이 저의 분명한 행적입니다. 월향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박진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월향의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안은 온통 값비싼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들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하고 자극적인 사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월향이 평소 즐겨 사용하는 향이었지만 최 판서의 밀실에서 맡았던
은은한 매화향이나 맑은 난초향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인위적이고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월향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도 뚜렷한 범행의 증거나 동기를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요염한 미소 뒤에는 어떤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박진무는 정실 부인 이 씨와 애첩 월향, 두 여인을 만난 후 다시 한번 최 판서가 살해된 사랑채 밀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예리한 수사 감각은 현장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며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방바닥에 엎질러진 찬물 자국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차십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찬물의 양이나 차십의 종류로 보아 최 판서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는 분명 2개의 찻잔만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찻잔 주위로 유난히 많은 찬물이 엎질러져 있었고 그 찻잔에는 아주 미세한 실금이 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찻잔을 내려놓거나 혹은 가벼운 실랑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다가 박진무는 탁자 아래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도자기 파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깨진 찻잔의 일부로 보였는데 방 안에 있던 2개의 찻잔과는 그 재질이나 표면에 그려진 문양이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밤 최 판사와 함께 차를 마신 사람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었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찻잔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이 깨진 찻잔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한 박진무는 방 안에 남아있는 2가지 서로 다른 여인의 향기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정실 부인 이 씨에게서 났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풍기는 은은한 매화향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첩 월향이 즐겨 사용하는 진하고 자극적인 사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청가한 난초향이었습니다. 이 난초향은 누구의 것일까? 이 씨 부인도 월향도 아닌 제3의 여인이 그날 밤 밀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는 초의 판서의 시신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손톱, 밑을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벌려보자 그 안에서 아주 가늘고 짧은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비단실 조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시 범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혹은 범행에 사용된 붉은 매듭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붉은 비단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밀실을 감돌던 2 종류의 뚜렷한 여인향, 그리고 최 판서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붉은 비단실 조각, 이 3가지 단서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사건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무는 이 단서들을 자신의 머릿속 깊숙이 새겨두고 다음 수사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추리의 칼날은 이제 서서히 범인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최 판서 댁의 하인들과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화술로 그들의 입에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아주 흥미롭고도 의미심장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최 판서가 죽기 며칠 전부터 소영이라는 의문의 여인과 극비리에 만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라는 여인은 나이 25 남짓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출신이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곤 했으며 최 판서는 그녀와의 만남을 집안 사람들은 물론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하인은 소영이 최 판서가 젊은 시절 잠시 연을 맺었던 여인의 숨겨둔 딸일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하인은 그녀가 최 판서의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던 무서운 꽃뱀일 것이라고 억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가진 기생 출신으로 최 판서가 그녀를 몰래 첩으로 들이려 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분명한 것은 최 판서의 죽음과 이 소영이라는 의문의 여인이 어떤 식으로든 깊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무는 직감했습니다. 이 소영이라는 여인이 바로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바로 밀실에 남아있던 제3의 난초향의 주인이자 깨진 찻잔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영이라는 여인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야만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치정, 살인극의 가려진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은 이제 소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소영이라는 의문의 여인을 추적하는 한편 정실부인 이 씨와 애첩 월향의 행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해 보였던 그들의 행적에도 조금씩 의심스러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과 시간의 불일치가 존재했습니다. 정실부인 이 씨는 사건 당일 밤 지병인 두통이 몹시 심하여 일찍부터 자신의 처소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밤새 간호했다는 나이든 몸종 역시 처음에는 마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힘주어 증언했지요. 하지만 박진무가 그 몸종을 따로 불러내어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요하게 캐묻자 그녀의 말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님께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시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잠깐 약기운에 깊은 잠이 드셨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깜빡 졸아 마님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실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행적은 생각보다 허술했고 그녀에게는 얼마든지 밀실을 드나들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애첩 월향의 행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의 처소에서 몸종 향단이와 함께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단이 역시 처음에는 월향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박진무의 집요한 질문과 그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점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월향아 씨가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너무 피곤하여 잠시 깊은 잠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진무가
월향아 씨가 혹시 붉은색 비단 치마를 가지고 있소? 그리고 그 치마끈이 유난히 길고 부드럽지는 않았소?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향단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며 말을 심하게 더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행적은 모두 충직한 몸종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 증언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무는 이제 그들의 거짓된 행적 뒤에 숨겨진 검은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어쩌면 소영이라는 의문의 여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추리는 점점 더 세 여인의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며칠 밤낮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소영이라는 여인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최 판서 댁 주변의 하인들부터 저작거리의 정복꾼들, 심지어 한양 근교의 사찰과 암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제각각 엇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무는 우연히 최 판서의 서재에서 그가 생전에 즐겨 읽던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에 책갈피 사이에 고이 끼워져 있던 작은 앞화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백색 난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화 뒤편에는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월영암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영암. 그것은 한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비구니 암자였습니다. 박진무는 강한 직감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 월영감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말을 달려 월영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월영감은 예상대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달빛만이 고즈넉이 비추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나이 지긋한 주지 스님에게 소영이라는 여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스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말없이 박진무를 암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속세와 단절된 듯한 작은 초가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초가집 문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박진무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가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예상대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홀로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창백하리만큼 하얀 얼굴, 깊고 슬픈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세상을 초월한 듯한 위태롭고도 신비로운 분위기. 그녀는 박진무를 보자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예감하고 기다렸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판서 대감의 일로 한양에서 오셨겠지요. 소영의 목소리는 밤의 이슬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씨가 바로 소영이시오. 박진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최 판서 대감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인 소영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진무는 마침내 이 복잡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과 마주 섰음을, 그리고 이제 곧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박진무는 소영과 마주 앉아 차분하지만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길고도 슬픈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박진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소영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조정에서 촉망받는 젊은 관리였으며 최 판서와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는 친구의 아내, 즉 소영의 어머니를 남몰래 연모했고 그릇된 욕망을 이기지 못해 결국 친구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묘한 계략을 꾸며 소영의 아버지에게 영모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결국 소영의 아버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최 판서는 죄책감과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소영의 어머니를 은밀히 돌보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최 판서의 집요한 요구에 시달리다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영은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어 먼 친척 집에 맡겨져 온갖 구박과 서름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수년간 숨어 지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한을 가슴에 새기던 소영은 마침내 최 판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우연을 가장하여 최 판서의 눈에 띄었고 그의 은밀한 부름을 받아 몇 번인가 그를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 판서의 신임을 얻은 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비리를 조정에 낱낱이 고발하여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저는 최 판서를 만났습니다. 소영은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과거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제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오히려 저를 위협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것이요? 박진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차마 제 손으로 사람을, 그것도 제 혈육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의 철천지원수라 할지라도 저는 그와 심하게 다툰 후 그가 잠시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 데 대한 처절한 한과 무력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은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그 비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영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박진무는 최 판서를 둘러싼 세 여인의 관계가 자신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치적 문제를 넘어 뿌리 깊은 원한과 질투, 그리고 각자의 뒤틀린 욕망이 뒤섞여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았습니다. 정실 부인 이씨. 그녀는 명문가의 자존심과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애첩 월향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최 판서의 죽음은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의 표출이자 가문의 수치를 덮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일 충분하고도 남을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이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도 남을 인물이었습니다. 애첩 월향. 그녀는 최 판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온갖 사치를 부렸지만 그 이면에는 정실 부인의 서슬, 펄언 위협과 언제 총애를 잃고 버려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실 부인을 밀어내고 최 판서 댁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려는 뜨거운 야심에 불타고 있었지요. 그녀에게 최 판서의 죽음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거나 혹은 그녀가 정실 부인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녀 역시 최 판서를 죽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죽음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여인 소영.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인 최 판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최 판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함께 그를 파멸시키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강한 집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 역시 최 판서를 죽일 충분한 동기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누군가와 공모하여 복수를 실행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 여인 모두 최 판서를 죽일 만한 각기 다른 그러나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밤 그의 밀실에 드나들었거나 혹은 그럴 수 있었던 정황 또한 충분했습니다. 박진무는 이제 이 세 여인 중 누가 진범인지 혹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얽혀 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실만 잡아당기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박진무는 초의 판서의 목을 졸랐던 그 붉은 비단 치마끈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실 부인 이씨, 애첩 월향, 그리고 의문의 여인 소영. 세 여인 모두 평소 화려한 비단 치마를 즐겨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중 붉은색 치마 한두 벌쯤 가지고 있지 않으리란 법도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치마끈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여인의 것임을 암시하는 독특한 매듭 방식이나 재질 혹은 향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관아의 협조를 얻어 세 여인의 처소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면밀하고 은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살해 도구가 된 치마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범행에 사용된 치마와 같은 재질이나 색상의 다른 옷까지 혹은 범행을 암시할 만한 다른 사소한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정실 부인 이 씨의 방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값비싼 비단 옷들이 나왔지만 유독 붉은색 계열의 치마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다른 옷가지들 밑에 아무렇게나 구겨져 숨겨져 있던 낡은 붉은색 명주 속옷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색깔과 매듭 방식이 사건 현장의 붉은 매듭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그 속옷에서는 희미하게 매화 향과 함께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사향 냄새가 섞여 나는 듯 했습니다. 애첩 월향의 방은 여전히 화려한 색상의 비단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벌의 붉은색 치마도 있었지만
대부분 최근에 입었던 흔적이 없거나 사건 현장의 매듭과는 재질이나 색감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화장대 거울 뒤편, 아주 은밀한 곳에 급하게 숨겨둔 듯한 작은 쪽지 하나가 다시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듯한 내용의 글귀와 함께 붉은 매듭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형의 초라한 거처에서는 별다른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단 하나뿐인 작은 옷柜안에는 여전히 곱게 접힌 낡은 붉은색 비단 치마 한 벌만이 들어있었지요. 그 치마는 오랫동안 입지 않은 듯 빛이 발해에 있었지만 그 색깔과 재질은 여전히 사건 현장의 붉은 매듭과 가장 흡사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방 한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바닥에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칼날 조각 하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붉은 매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 여인 모두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욱 짙게 만들 뿐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더욱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박진무는 이제 이 혼란스럽고 모순된 단서들을 하나로 꿰어 맞출 결정적인 한 방, 즉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낼 마지막 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매듭의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던 박진무는 일단 가장 먼저 행적이 흔들렸던 애첩 월향과 그녀의 몸종 향단에게 다시 한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월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향단이의 불안한 태도는 계속해서 박진무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향단이야말로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거나 혹은 월향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진무는 향단이를 따로 자신의 거처로 불러내어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다물고 월향아 씨의 행적을 되풀이하던 향단이었지만 박진무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 앞에서 결국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박진무는 향단이 그녀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향단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아씨께서는 제 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향단이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야심한 시각에 몰래 처소를 빠져나가셨고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몹시 헬쑥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만약 누가 묻거든 밤새도록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절대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아씨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향단의 고백은 월향의 행적이 완벽한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월향은 사건 당일 밤 분명 최 판서의 밀실에 갔거나 혹은 다른 매우 중요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박진무는 이제 월향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여 그녀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 속에는 어쩌면 사건 해결의 또 다른 결정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즉시 월향을 다시 소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월향의 거짓 행적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박진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의문 하나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의 여인 소영과 그녀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그 날 같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은비녀였습니다. 소영은 초의 판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증오심 외에 다른 어떤 복잡하고도 깊은 감정들이 얽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듯한 그 낡은 은비녀. 그것은 분명 평범한 여염집 처녀가 가질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섬세한 세공과 은은한 광택은 그것이 한때는 매우 귀한 신분의 여인이 사용했던 물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어디선가 그 비녀와 비슷한 것을 본 기억, 혹은 그 비녀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어 본 끝에 문득 자신이 금부도사 시절에 우연히 열람했던 최판서 가문의 낡은 종가 기록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서고를 뒤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최판서 가문의 족보와 관련 문서들을 찾아내 샅샅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혼인 기록 하나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최 판서는 젊은 시절 현재의 정실부인 이 씨와 혼인하기 전에 아주 잠깐 다른 명문가의 여인과 정혼한 적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여인의 가문이 갑작스럽게 역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나면서 혼담이 깨지고 말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한 구석,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로 최 판서가 그 안타까운 정혼녀에게 정표로 주었던 세 송이 난초가 섬세하게 새겨진 은비녀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이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비녀가 바로 그 전설 속의 정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영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최 판서에 잊혀진 첫 번째 정혼녀의 딸, 즉 그의 숨겨진 핏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소영과 최 판서 사이에는 단순한 원한 관계 이상의 더욱 깊고 질긴 숙명적인 인연의 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복수 동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사건의 진실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듯 했습니다. 소영의 출생 비밀에 대한 가설을 세운 박진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실부인 이 씨의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며 그녀의 숨겨진 발톱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함과 치밀함, 그리고 사건 당일의 석연치 않은 행적은 분명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씨 부인의 처소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집요하고 꼼꼼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가장 아끼던 자개함 깊숙한 곳, 이중으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밀서 한 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밀서는 고급 비단에 쓰여 있었고 복잡한 암호와 은어로 가득 차 있어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무는 밤샘 연구와 과거 금부도사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그 암호 속에 숨겨진 끔찍한 내용을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밀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씨 부인이 다른 가문에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도가와 아주 오랫동안 주고받은 편지들 중 일부였습니다. 편지에는 최 판서를 늙고 병들어 쓸모 없어진 방해물이라 칭하며 그를 제거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 자신들의 자식들을 정략적으로 혼인시켜 두 가문의 세력을 합쳐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무섭고도 치밀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심지어 최 판서를 제거할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그리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일 계획까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상대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역시 상당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인물이며 이 씨 부인과 아주 오랫동안 부적절하고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자라는 것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 뒤에는 이처럼 무섭고도 탐욕스러운 야심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 판서의 죽음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암투와 재산 다툼, 그리고 오랜 원한과 배신이 복잡하게 얽힌 추악한 음모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박진무는 이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단서와 정황을 종합한 박진무는 마침내 사건의 전모를 거의 다 파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들의 추악한 죄를 만천해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전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최 판서가 살해된 바로 그 사랑채 밀실에 정실 부인 이 씨, 애첩 월향, 그리고 의문의 여인 소영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경계와 의심의 눈빛을 교환하며 박진무의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각기 다른 비밀과 욕망,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먼저 월향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아 씨, 그대의 몸종 향단이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소. 사건 당일 밤, 그대는 처소에 없었으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몹시 불안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오. 이제 그대의 거짓 행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오. 그 밤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바른 대로 고하시오. 월향은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전히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진무는 소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영이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낡은 은빈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영 아씨, 이 은빈녀는 과거 최 판서 대감께서 그의 첫 번째 정혼녀에게 주었던 정표였소. 그대는 혹시 최 판서 대감의 숨겨진 혈육은 아니시오? 그리고 그날 밤 최 판서 대감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고해야 할 것이오. 소영은 박진무의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무는 정실부인 이 씨를 향해 서릿발처럼 차갑고도 예리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 씨 부인의 자개함에서 발견된 밀서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 이 밀서에는 최 판서 대감을 제거하고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려는 무섭고도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담겨 있소이다. 이제 그대의 그 차가운 가면을 벗고 모든 진실을 밝히시지요. 누가 최 판서 대감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그 붉은 매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말이오. 이씨 부인은 여전히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각자의 비밀과 거짓을 하나씩 폭로하며 그들을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여인은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노,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여 격렬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무의 집요한 추궁과 압박 속에서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은 뜻밖에도 애첩 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대감마님의 목에 그 붉은 치마끈을, 월양은 자신이 초의 판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흐느끼며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정실부인 이 씨의 끊임없는 구박과 멸시, 그리고 최의 판서의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총애에 신물이 나 있었고, 사건 당일 밤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진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자백이 어딘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관상에는 물론 살인사건에 연루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직접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흉포하고 잔인한 살기의 흉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듯한 절박한 기색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현장의 상황과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힘으로는 최 판서와 같은 건장한 노인을 제압하고 목을 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현장에 남아있던 두 종류의 여인향 또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의도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무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그리고 그녀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향의 자백을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의 충격적인 자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박진무는 다시 의문의 여인 소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낡은 은비녀를 가리키며 최 판서와의 진짜 관계,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행적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고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결국 소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최 판서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최 판서와 깊은 정을 나누었으나 혼인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버림받은 후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소영은 어머니의 유품인 그 낡은 은비녀를 간직하며 평생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초의 판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는 마침내 최 판서에게 자신의 출생 비밀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냉혹한 최 판서는 오히려 그녀를 어미를 닮아 요망한 것이라며 모욕하고 냉정하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고 소영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한 원망과 연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기구한 운명에 대한 처절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눈물 어린 고백은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이면을 드러내며 최 판서의 위선적이고 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정실 부인 이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진무는 이제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월향의 거짓 자백과 소영의 충격적인 고백. 박진무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의 윤곽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실 부인 이 씨를 향해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예리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 씨, 부인의 자기암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이다. 월향아 씨는 부인의 교묘한 계략에 빠져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영아 씨는 이 끔찍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요. 그렇다면 최 판서 대감을 살해한 진범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는 바로 당신이 아니시오. 박진무는 이 씨 부인이 다른 가문의 어떤 막강한 세도가와 주고받은 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그녀가 남편 초의 판서를 제거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려 했던 추악하고도 치밀한 음모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가 애첩 월향의 질투심과 야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녀를 자신의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으며, 의문의 여인 소영의 존재를 이용하여 최 판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탄로난 정실 부인 이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동안 쓰고 있던 냉정한 가면을 벗어 던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가문의 수치,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그의 태도에 대한 오랜 증오심과 분노가 쌓여 마침내 이와 같은 치밀하고도 잔인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는 소영이 최 판사와 심하게 다투고 뛰쳐나간 직후 미리 준비해둔 붉은 비단 치마끈을 가지고 밀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최 판서의 목을 그 붉은 치마끈으로 강하게 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월향이 범인인 것처럼 현장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모든 의심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옷에서 났던 희미한 매화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다른 옷에 은밀히 옮겨 묻힌 것이었고, 밀선은 그녀의 공범이자 불륜 상대였던 다른 세도가와의 약속과 범행 후의 이익 분배, 그리고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냉혹하고도 치밀한 계획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밀씨라는 무겁고도 처참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실 부인 이 씨의 추악한 욕망과 냉혹한 계획은 결국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애첩 월향과 의문의 여인 소영, 세 여인의 운명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정실 부인 이 씨는 자신의 모든 죄가 백일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절망과 돌이킬 수 없는 허무함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애첩 월향은 자신이 정실 부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때 최 판서의 총애를 받으며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에 부풀었지만 그녀의 어리석은 욕망과 질투심은 결국 그녀를 끔찍한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희생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의문의 여인 소영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복수심,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하고도 슬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었고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죽음에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죄책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 판서의 목을 졸랐던 그 붉은 비단 매듭은 단순한 살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여인의 엇갈린 욕망과 뿌리 깊은 질투, 처절한 복수심,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비극적인 운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붉은 매듭은 결코 풀리지 않는 원한과 슬픔처럼 그들의 삶을 영원히 올가매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자 정실 부인 이 씨는 관아로 압송되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공범이었던 다른 세도가 역시 모든 죄가 드러나 모든 것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애첩 월향은 살인 방조 및 위증죄로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평생을 감옥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문의 여인 소영은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최 판서의 혈육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관아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월영감으로 돌아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부처님께 귀의하여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박진무는 이 끔찍하고도 슬픈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욕망과 엇갈린 운명이
빚어낸 처참한 비극 앞에서 그는 깊은 씁쓸함과 함께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둠의 심연과 그 파괴적인 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목격한 것입니다. 야담은 이렇게 한양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망 높은 대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치정과 음모의 비밀이 한 젊고 예리한 탐정의 빛나는 추리로 마침내 밝혀지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파멸해가는 쓸쓸하고도 비극적인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붉은 매듭은 풀렸지만 그 매듭이 남긴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 대한 경고는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회자될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이토록 복잡하고도 위험한 것이니 부디 여러분께서는 늘 맑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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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 뿐입니다. 를